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로 40이 약간 넘은 남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쓰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평범한 남자였었죠.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게만 흘러왔던 제 인생을 확 바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이 채널도 알게 됐고 이 사연도 쓰게 되네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저의 인생 가치관도 많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의 전환점이 되어준 그 사람에게 어떤 한편으로는 감사한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럼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는데 무척이나 멋지신 분이라고 엄마는 늘 말씀하셨죠. 남자로서 책임감도 강하고 능력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인품 때문에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래서 제게 아빠처럼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제 성장 과정 중에 딱히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계시진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유로운 편이었고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 저를 양육하시는 데에 몰두하셨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도 있었고 집에서 일손을 도와주신 이모님도 계실 정도로 저희 집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외동 아들로서 외롭지 않게 잘 자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덕분에 외롭지 않게 풍성한 교육을 받으며 잘 자랐어요. 특히나 영어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열심히 영어에 대한 수업을 해주신 덕을 톡톡히 봤죠. 그 덕분에 대학교도 관련된 학과에 갈 수 있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영어를 주특기로 내세운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취직한 회사는 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많이 만나야 했고, 그곳에 지사를 두고 있었기에 주기적으로 출장을 다녔어야 했었어요. 연봉도 아주 좋았고 복지도 좋아서 누구나 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 회사에서는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 했고 매너 좋고 차분한 스타일의 남자 직원을 원했었어요. 사실은 제가 딱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잘 흥분하지 않고 매너가 아주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답니다. 외모가 남들보다 좀 부족한 편이긴 했어도 젠틀하고 성격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직장 윗분들이 그런 점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저를 많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주변 선후배들이 소개팅도 많이 해줬는데요. 이상하게 직장에서 저를 인정해 준 것과는 달리 소개팅에서는 늘 저를 인정해 주지 않더군요. 여자들에게 별로 인기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신은 공평하다면서 제 친구들은 우스갯소리처럼 항상 말했었죠. 야, 네가 여자한테 인기까지 많으면 도대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냐? 난 이게 당연하다고 본다. 아, 또 왜 그래? 내가 뭐가 잘났다고 신까지 거들먹거리냐? 나도 평범한 남자야. 연애도 좀 하고 그러고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봐라. 벌써 네 나이에 물려받을 건물이 있고 땅이 있고 능력 좋아서 좋은 회사에서 인정까지 받잖아. 야, 그 정도면 우리에 비해서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친구라도 잘 안 생겨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다고. 친구들의 농담 섞인 이런 얘기는 제 나이 30이 넘도록 계속되어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짝사랑은 몇 번 해봤고 썸을 타는 여자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여자는 좀처럼 만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너무 재미가 없대요. 기본적인 룰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가끔은 위험한 행동도 하고 좀 선을 넘는 장난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모습이 마치 로봇 같아서 딱딱해 보인다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연애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고치라고 늘 조언을 해주면서도 안타까워했었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더 나이가 먹기 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싶었거든요. 홀로 계신 엄마에게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죠. 제 직업이나 배경을 보고 소개팅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여자들은 왠지 자꾸 조건만 따지는 것 같고 저를 무슨 지갑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만남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진정으로 사람 자체를 보고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각종 동호회와 운동클럽 같은 곳을 가입해서 활동도 해보고 했어요. 조금씩 친해지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다가가면 여자들은 왜 그렇게 또 멀어져만 가는지 도통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20살 때부터 몇 명이나 많은 여자를 사귀었다고 하는데 제게는 정말 여자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며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녀는 새로 생긴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하던 여자였는데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던 것 같아요. 가게 유니폼을 입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도 그녀의 외모는 빛이 났고 더욱이 글래머러스한 몸매는 누가 보기에도 확연히 티가 났죠.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그녀를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을 느낄 정도였답니다. 반찬 더 가져다 드릴까요? 입맛에 맞으세요, 손님? 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식당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비스로 제가 음료수 하나 드릴게요. 다음에도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꼭 여기로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아마 한창 제가 그 식당을 자주 갈 때였던 것 같네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갔었으니까요. 나중에는 그 식당에 함께 갈 친구가 없을 정도로 자주 가게 됐습니다. 제 친구는 제 마음을 눈치채고 이렇게 식당만 주구장창 갈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볼 것을 적극 권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센스 있게 옷을 잘 입고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대에게 호감을 갖게 할 정도로 입담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는지라 이런 상황이 오면 꼭 결론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몇 달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그녀를 흘깃흘깃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녀가 혼자 식당에 온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또 오셨네요? 이번에도 혼자시네요? 너무 자주 오니까 친구들이 싫어하시죠? 네. 그렇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게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 그녀는 뒤이어 말했어요. 저 바보 아니에요. 이만큼 표현하시는데 알아들을 때가 됐죠. 오늘 저녁에 저 조금 일찍 끝나는데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어요. 여기서 말고 다른 데서요. 네? 네네네. 그래요. 제가 여기로 모시러 올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화끈한 그녀 덕분에 그날 저녁 저희는 드디어 처음으로 단 둘이 그 식당 말고 밖에서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그녀를 만나기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검색을 해보고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정해놨지만 막상 그녀를 만나니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말도 막 더듬고 횡설수설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날의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랬는데도 그녀는 제게 전화번호를 물었고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만남을 했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날 그녀는 제게 완전히 천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를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을 정도였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설레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저는 그 후로 그녀와 아주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문자를 보냈고 그녀의 식당에서 기다리기도 수차례 했죠. 그녀도 이런 제가 싫지 않은지 연락도 잘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만나자는 말도 먼저 하기도 했어요.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죠. 저의 뒷배경만 보고 소개팅에 나와서 연봉에 관심을 두는 그런 여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죠.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희 집안에 어떤 재산이 있는지 같은 것은 알지도 못한 채로 제게 따스하게 대해줬으니까요. 정말이지 저는 그녀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직장 선후배님들이 제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며 물어볼 정도로 표정 관리도 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던 저희의 만남은 두세 번 정도로 늘어나게 됐고 용기를 얻은 저는 약속도 하지 않은 채 그녀가 일하던 식당 앞에 가서 끝나기만을 무작정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용기를 내 그녀의 식당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아무 날도 아니었지만 여자들은 스페셜한 선물을 좋아한다기에 풍성한 꽃다발도 하나 사서 말이죠. 식당길 건너 맞은편 쪽에서 그녀의 식당을 주시하고 있던 찰나 드디어 그녀가 식당에서 일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그녀 옆에 어떤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너무나 반가운 표정을 하더라고요.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그녀와 그 남자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휙 가버렸죠. 시무룩한 표정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친구는 술 한잔 사준다며 제게 나오라고 하더군요. 야, 일단 너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 오빠나 남동생이거나 뭐 친척이거나 그럴 수 있는 거야. 너랑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럼 진짜 쓰레기지. 정말 그런 거겠지? 나 정말 그 사람밖에 모르고 살고 있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내가 아는데 아닐 거야. 장담해. 나만 믿고 솔직하게 물어봐. 마음 졸이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톡 까놓고 얘기하는 게 낫다니까. 친구의 충고로 저는 겨우겨우 진정되지 않는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쉽게 그녀에게 먼저 연락하지는 못하겠더군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자 그녀에게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그날 만나게 됐습니다. 왜 요즘 연락이 없으셨어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요즘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요. 그러셨구나. 난 또 제 친척 오빠 때문에 뭔가 오해를 하셔서 그런 줄 알고. 네? 친척 오빠요? 친척 오빠 있으세요? 남들이 보면 연인 같다고 다들 말할 정도로 잘 어울리는 먼 친척 오빠가 한 명 있어요. 저랑 엄마랑 단 둘이 살아서 외롭기도 한데 가끔 저희 모녀를 챙겨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의지하는 오빠거든요. 얼마 전에도 저희 식당 앞에 찾아왔는데 직원들이 보고는 애인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어둡던 얼굴 표정에 화색이 돌았고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그녀에게 직진하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머지않아 저희는 연인이 됐습니다. 난생 처음 제대로 된 연애를 하게 된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것인지 오로지 그것 하나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제가 좋다고 했어요.
저랑 있으면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이 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평생 저와 함께 있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도 해줬답니다. 그리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각자의 집에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자고 약속했죠. 그녀도 저도 나이가 많은 상태라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었고 아이도 낳아야 하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거든요. 서로의 마음이 확실한데 더 이상 시간 끌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어머니 역시 30 중후반이 되어버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장가를 가서 손주를 품에 안겨주길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기에 그녀를 너무나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학벌도 변변치 않고 집안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어머니의 말씀은 그녀를 눈물 짓게 만들기도 했죠. 아가씨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거 앞으로는 다 잊고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화려한 재벌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 가족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 여력은 되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녀를 사랑해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예식장 비용부터 신혼여행, 예물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저희 집에서 부담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신혼집 역시 어머니가 갖고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아내의 친척 오빠라는 사람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거의 모든 것을 함께하면서 도와줬고 제가 일이 바쁠 때는 저 대신에 그녀와 동행해 주기도 했습니다. 신혼 초, 저는 미국에 출장 갈 일이 생겼어요. 원래는 한창 연애를 하고 있을 때 갔어야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결혼 준비 때문에 조금 미뤘던 일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열흘간의 일정을 소화해야 했죠.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아내가 외로울까봐 걱정이 돼서 장모님께도 따로 부탁까지 드리고 갔어요. 그런데 출장을 다녀오고 난 후 저희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기 그 세아가 친척 오빠라는 사람 말이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니? 네? 뭐 개인 사업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분야는 저도 잘 몰라요. 그래? 아니 내가 세아가 심심할까봐 데리고 마사지 숍에 가려고 했더니 그 친척 오빠랑 같이 다정하게 집에서 나오더구나. 아니, 누가 보면 연인 사이인 줄 알겠던데. 에이 엄마, 저도 그것 때문에 연애 초기에 오해했었어요. 워낙에 사이가 좋아서 그래요. 아니 그래도 집에서부터 둘이 그렇게 나오니까 내가 본 것만 2-3번인데 경비 아저씨가 물으니까 그 남자를 남편으로 알고 있을 정도더구나. 이 엄마는 그래서 조금 기분이 그런데. 어머니의 말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라서 애써 외면하고 넘기려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여력이 된다면 2명, 3명까지도 낳아서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컸었어요. 아내에게도 이런 제 마음을 충분히 이야기했고 서로 노력하자고 상의까지 했죠. 아내는 솔직히 집안일에는 별로 소질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잘 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청소나 정리정돈을 잘 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께 자주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으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하곤 했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저에 비해서 아내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니 잠이 오지 않는다며 새벽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있다가 외출을 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를 탓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찌됐건 아내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평생을 책임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듯이 저도 가정을 위해서 제 평생을 바치리라고 마음 먹고 생활했던 것 같아요. 결혼 후 2년쯤 지나고 나니 장모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서방, 저기 말이야.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남의 집 가서 일하기도 그렇고 해서 작은 식당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자네가 돈 좀 지원해주면 안 되겠나?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만. 식당이요? 아, 너무 갑작스러워서. 내가 미리 받은 곳이 있는데 딱 1억 정도면 할 수 있겠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 정도면 거의 거저지 뭐. 안에 손볼 곳도 별로 없고 유동인구도 많고 해서 잘 될 거야. 갑작스러운 장모님의 부탁에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지원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차용증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되돌려 받겠다는 것보다 그냥 워낙에 돈 거래는 안 하던 제 성격상 이 정도는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장모님은 제가 드린 돈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셨고 장사는 곧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게 버럭 화를 내면서 쪼잔한 인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까짓 돈 몇 푼에 장모님한테 차용증까지 받아내는 놈이라면서요. 고마워해야 할 아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저 역시도 서운하더군요. 그 일로 대판 싸움을 하고 나서 저는 또다시 미국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말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후 아내의 친척 오빠가 연락이 와서 미국에서 들어오는 길에 자신의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다 달라는 부탁을 하시더군요. 이전에도 몇 번 선물로 사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 이런 부탁을 하니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언제나 장모님과 아내를 곁에서 잘 보살펴주는 것 같아서 눈 딱 감고 선물을 사드렸죠. 아내는 제가 자신의 친척 오빠에게 선물한 것을 알게 되고는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금세 생글하게 웃으며 저를 반기는데 이제야 저도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자고로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일도 잘 되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 기회를 틈타 아내에게 임신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보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혼 후에는 자꾸만 아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와의 관계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후에도 영 시큰둥해서 제가 사실 속앓이를 좀 많이 하긴 했었어요. 왠지 아내는 저 말고 바깥일에 더 관심이 많고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았죠. 제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사용하지 않던 향수도 뿌려보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는 비웃는 말투로 제게 말했어요. 그걸 지금 어울린다고 입은 거야? 오빠는 더 짧아 보여. 안 그래도 짧은데 그게 뭐야? 그리고 그 향수는 오빠 같은 촌티 나는 사람이 쓰면 진짜 안 어울린다고. 뭘 좀 알고 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촌스럽냐? 그래? 그럼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되잖아. 오늘 나랑 같이 백화점 갈까? 나 옷 좀 골라주라. 그냥 대충 입어. 오빠는 차라리 대충 입고 다니는 게 나아. 괜히 백화점 가서 명품 입어도 짜가처럼 보인다니까. 고급스러운 느낌이 전혀 없거든. 나 정도는 돼야 봐줄만 하지. 아내의 이런 식의 말투에 저는 점점 서운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라면 저를 변화시켜주고 남들에게 멋져 보이도록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도대체 저를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가득하던 차에 우연히 아내의 서랍 속에서 피임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딱 잡아떼면서 친구 것이라며 둘러댔는데 모든 정황상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서운했던 아내에 대한 마음이 폭발한 저도 난생 처음으로 버럭 화를 냈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이래? 어? 아니야. 그게 이거 친구 건데 내가 사정상 잠깐. 친구 약이 왜 당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건데? 말도 안 되잖아. 당신 그동안 이 약 먹고 내 앞에서 태어난 척 아이 갖겠다고 약속한 거였어? 당신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었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준 그런 순수한 사람 아니었냐고? 너무 화가 많이 난 저는 소리를 버럭 지른 채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술 한 잔 마시게 됐고 결혼 생활을 하며 느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소연하게 됐습니다. 친구는 제 말을 듣고 있다가 조금 고민을 하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어요. 저기 사실은 말이야. 너네 처음에 사귀게 됐을 때 내가 연결해 준 거야. 내가 재수 씨한테 따로 찾아가서 말했거든. 너희 집안, 네 연봉 다 얘기했고 여자 경험도 없는 쑥맥이라고. 뭐? 정말이야? 야, 솔직히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고 그런 거지. 네가 워낙 쑥맥이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끙끙대길래. 근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네. 괜히 말했다 싶다. 친구의 말을 들은 저는 결혼 후 그동안 있던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게 됐고 아내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까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가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배려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장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친척 오빠라는 사람까지 제게서 무언가를 늘 바라기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밀려드는 순간 제 눈에서는 그만 눈물까지 흘렀습니다. 이런 걸 눈치채고 저희 어머니도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신 게 아닐까 해요. 한동안 저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못한 채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지냈어요. 도저히 이런 감정으로 아내를 대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아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고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에는 초음파 사진이 있었는데 그토록 바라던 임신이 됐다며 얼른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당장 한 걸음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너무 고생했다. 이제 오해 풀렸어? 그 약은 예전에 결혼 초기에 아이 갖는 게 조금 두려워서. 그냥 다 잊고 이제부터 우리 아이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다. 알았지? 그럼.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당신이 그런 줄도 모르고. 나 앞으로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외모도 더 가꾸고 당신과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도 다 바칠 거야. 아이의 초음파 사진 한 장에 제 마음은 이미 다 녹아내려 버리더군요.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이 됐으니 이제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얼른 어머니 집으로 달려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드렸고 어머니도 안도의 한숨을 쉬시며 뛸 듯이 기뻐하셨죠. 아내는 임신 후 입덧이 정말 심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다가도 금세 없어져 버려서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중에는 주로 아내의 친척 오빠가 자주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가게 때문에 매일 같이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형님은 사업을 하시는 관계로 시간을 자유롭게 쓰실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걱정이 돼 영상통화를 해보면 아내는 소파에 누워 친척 오빠라는 사람과 다정하게 TV를 보고 있는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아내의 비위도 잘 맞춰주는 형님이 고맙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저보다도 5살이나 많은 나이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제 아내에게만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는 것을 보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러 아내가 만삭에 다다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미룰 수만 있다면 미루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출장길에 오르게 됐죠. 아내가 걱정돼 일이 잘 손에 잡히지도 않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며칠이 지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아내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만삭이던 아내가 유산을 했다니 정말 믿기 힘든 소식에 그대로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어요.
아내는 일을 다 마치고 오라고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기 편을 운 좋게 바로 탈 수 있었고 아내에게 말도 하지 않은 채로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 불이 나게 뛰어 들어가는데 마침 의사가 병실 안에 있다가 저를 보더니 손으로 막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멀쩡한 아이가 막달에 유산이 되나요? 네? 이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일단 진정하세요. 흥분하신 건 알겠는데 일단 좀 진정하시죠. 그리고 지금은 환자 안정상 면회 안 됩니다. 기다리세요. 면회가 안 된다니요? 보호자인 제가 면회가 안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아내 여기 있는 거죠? 저리 비키세요. 얼른 비켜요. 화가 나서 저를 막는 의사를 손으로 밀쳐버린 채 커튼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두 눈이 토끼처럼 커져서 놀라서 저를 쳐다보던 아내의 얼굴보다 아내 옆 침상 속에 커다랗게 솟아오른 무언가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뭔가 싶어서 얼른 침상 이불을 확 열어봤는데 글쎄 그 속에는 아내의 친척 오빠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친척 형님은 아이의 신발을 가슴에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여보, 형님, 여기 왜? 아니, 자네가 미국에 있다가 갑자기 여기는 왜? 제 아내가 유산했으니 당연히 제가 와야죠. 근데 형님은 왜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네? 당황스럽게 펼쳐진 현실에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니 제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할 듯이 입을 중얼거리기는 했는데 제가 몹시 흥분해서 잘 알아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잠시 후 유산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가 병실로 찾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의 친척 오빠라는 사람의 뺨을 휘갈기시더라고요. 철썩 소리가 크게 날 만큼 아주 세게 뺨을 때리시고는 화를 못 이기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이 정말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너네 둘 사이 모를 줄 알고? 니네 둘이 얘기하는 건 내가 다 들었어. 감히 니네가 내 아들 차에 타서 그런 짓을 해?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갑자기? 진정하세요. 이런 바보 같은 놈. 너는 얘네 둘이 무슨 사이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었냐? 천연패 속에 있던 아이 이놈의 애야. 이년놈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고. 내가 며칠 전에 알고 너 미국에서 오면 모든 걸 다 밝혀낼 작정이었다. 아주 이것들이 네가 미국 가 있는 사이에 네 자동차를 타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짓거리 다 하고 다니더라. 네 월급은 다 전년놈들이 펑펑 써대고 다녔고.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애초부터 우리 집 보고 작정하고 시집 온 거야. 천연이랑 천연 엄마까지 몽땅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너를 얼마나 바보처럼 생각했으면... 아이고... 이 엄마가 너를 너무 인품 좋게만 살라고 했나 보구나. 저는 그렇게 어머니를 통해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파나로마처럼 제 머릿속을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더군요. 친구가 애초에 아내에게 저희 집안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후로 아내는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친척 오빠라고 얘기하며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가던 것도 정말 다정한 연인 사이였던 것이었네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말이 다 나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있으려니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에게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로 말했어요. 저기 좀 나가주실래요?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제대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얼른 나가요. 얼른. 뭐가 어째? 네가 감히 어쩌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 네가 나랑 우리 아들을 상대로 지금 어떤 짓을 벌였는지 알기나 해? 이런 배은망덕한 년. 배은망덕이라뇨.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누가 결혼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저 사람이 저 좋다고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해서 결혼해 준 거예요, 저도. 저도 뭐 좋아서 한 줄 알아요?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이게 정말 뚫린 입이라고 말을 멋대로 해? 그리고 뭐 증거 있어요? 블랙박스 보시고 그러나 본데 그거 그냥 농담 따먹기 한 거라고요. 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희 엄마는 안 그러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세요? 모든 사실을 안다고 해도 뻔뻔하게 농담일 뿐이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아내의 모습에 저와 어머니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의 친척 오빠 멱살을 잡아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를 쳐버렸습니다. 키가 저보다 15cm나 더 큰 남자를 제가 그때는 무슨 힘이 나서 그렇게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네요. 이것들아, 니네가 사람이냐? 내가 잘해주니까 물로 보였지? 그렇게 우습게 보였지?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빌붙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내가 바보지. 너는 네가 좋아하는 여자라면서 나한테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재미 보니까 좋냐? 네가 그러고도 남자야? 뭐라고?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말이라고 막 하냐? 막짓거리지 마. 맞잖아. 너 같은 놈 여자한테 빌붙어서 여자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네.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람답게 인품 좋게 살려고 꾹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네 가만 안 둬 내가. 저는 그 길로 장모님네 식당으로 쳐들어갔어요. 화가 너무 솟아올라 식당 직원에게 인사도 안 한 채 씩씩거리며 장모님이 있는 곳으로 향했죠. 저를 보고 놀란 눈을 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는 장모님을 보며 다 알고 있겠구나 싶어 말을 꺼냈어요. 아주 대단들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사위 등골 빼먹고 딸년이랑 상간남이랑 셋이 붙어 먹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딸 자식 교육을 이런 식으로 시키시는 겁니까? 네? 친척이요? 아니, 저기 이서방, 내 말 좀 들어보겠나? 저기 그게 말일세. 하도 그놈이 안 떨어져서 말이야. 우리도 어떻게든 그놈 떨어뜨려 보려고 엄청 노력했었어. 근데 그게 그렇게 된 걸 어쩌나. 미안하게 됐네. 너무 미안하게 됐어. 근데 저기 우리도 좀 이해해 주겠나? 응? 제발 진정 좀 하고. 진정이라뇨. 그놈이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애초부터 작정하고 셋이 저희 집 등골 빼먹기로 한 거잖아요. 저랑 저희 엄마 돈이 그렇게 우스웠어요. 제가 우스우셨어요. 더 이상 이딴 얘기로 언성 높이고 싶지도 않고요. 당장 돈 갚으세요. 차용증도 있고 잘난 따님이랑 친척 오빠인지 뭔 놈인지 둘이 하는 얘기도 다 블랙박스에 있으니까 증거 이미 끝났어요. 아니 이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돈을 갚으라니? 그건 나한테 온전히 준 거 아니었나? 사람이 한 입으로 두 말하면 못 쓰는 거요. 안 그러나? 황당하게 나오는 장모님의 말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말에는 더 이상 대꾸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렇게 바로 아는 지인이 변호사로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상담을 통해 바로 이혼 소송과 위자료 그리고 차용증을 앞세워 빌린 돈을 받을 소장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가 바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집 안에 있던 그녀와의 사진도 모두 다 떼어서 큰 비닐봉투에 담아 베란다에 처박았어요. 그녀가 입던 옷들은 모두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현관 문 앞에 내놨고 당장에 가져가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속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또 마음 한구석에서 깊은 슬픔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는 잘 먹지 않는 술을 꺼내 한두 잔씩 따라 마셨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왔고 결국 대성통곡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게 취급을 받은 것도 그렇지만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열심히 키우신 저희 어머니도 너무나 불쌍했거든요. 저를 사랑해주는 며느리라고 집이며 선물이며 예물이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온 정성을 쏟아 해주신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속이 상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꼴딱 밤을 지새우고는 어머니가 걱정돼 어머니 집으로 향했어요. 혼자 계신 어머니를 어제 미리 챙겼어야 하는 건데 저도 경황이 없다 보니 미리 챙겨드리지 못한 마음에 불이 나게 가봤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외모와 단호한 말투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잘 됐어.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자. 우리 아들은 앞으로 더 멋진 미래가 있을 거니까 엄마는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 아들의 훌륭한 미래를 그런 쓰레기들과 단 하루라도 더 엮여 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으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긴 이놈아. 작정하고 사람 꼬드기고 속이는데 어떤 사람이 안 넘어가. 엄마라도 홀딱 넘어가서 정신 못 차렸을 거다. 이제 그만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잘 마무리하자. 어머니 덕분에 저도 어느 정도 이성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신혼집으로 살던 그 집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주게 됐고 저는 독립을 하게 됐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홀어머니의 외아들 자리를 보고 연애하려고 덤벼드는 여자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라면서 단호하게 저를 내치셨습니다. 저는 그 뒤로 좀 더 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남들에게 그저 인품 좋은 사람의 이미지만 고집하기보다는 제가 손해보지 않는 길을 택해서 적당히 거절도 했고 적당히 싫은 소리도 하고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제 마음은 편안해지더라고요. 억지로 참고 지내면서 속으로 소가리를 많이 하며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는 제 예상대로 잘 풀렸어요. 옛날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처럼 현장을 급습해서 증거 사진을 남기지 않아도 불륜을 예상할 수 있는 대화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때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블랙박스 안에는 몇 개의 스킨십 영상과 야릇한 대화의 녹음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네요. 그리고 차용증을 받아둔 덕분에 장모님께 빌려드린 돈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 차용증 때문에 아내와 싸웠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제게 도움이 되는 증거로 남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주 큰 폭풍이 지나고 간 뒤에 저와 어머니의 사이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있던 일에 대해서는 저희 모자 그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가끔씩 그 일들이 떠오르면 어머니와 저 둘 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긴 해요. 그래도 몇 년이 지나니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습니다. 적어도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지는 않거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결국 상처는 조금씩 아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이곳에 사연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저처럼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